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TV에서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휘라고 합니다. 통일TV는 통일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개국기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평생 연구하신 조지아 대학교 명예교수 박한식 교수님의 이곳 자택을 찾아서 앞으로 10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이곳이 교수님 그 서재 같은데요. 네. 제가 서재에 들어서면서 받은 가장 첫 번째 인상은 네. 이 서재에서도 그 통일 문제 또는 그 평화 문제, 전쟁 방지 문제 이런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그 평화 무드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통일TV가 출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일TV의 출범과 관련해서 축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통일TV의 개국 또 창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서 통일이 되는 계기가 지금 올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통일TV에서 우리 남과 북에서 공히 배우고 느끼고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 문화를 창조한다든가 통일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상호 정확하게 이해한다든가 하는데 특별한 공헌을 우리 새로운 TV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교수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또 특히 교수님께서 그동안 어떤 그 연구를 해오시고 또 어떠한 그 삶을 역정을 살아오셨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근데 그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작년에 한국에서 출간하신 교수님의 책, 이 선을 넘어 생각한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제 기억으로 작년 가을 현재 약 10,000부 이상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님의 이런 식견, 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어주신 많은 독자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많은 그 감명을 받고 많은 부분을 배웠지만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에필로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에필로그 부분은 그 교수님의 삶의 역정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역정을 우리 그 현대사 그 역사적인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삶의 역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민족사의 어떤 뜨거운 아픔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전쟁, 다양한 그 전쟁들을 체험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 또는 통일 문제를 그 평생의 화두로 이제 삼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 평화병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독특한 이제 그 용어 같은데요. 그런 병에 걸리셨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평생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아울러서 교수님의 삶의 역정을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통일 텔레비전이 생겨서 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TV의 목적인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데 인력을 다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가 55년이 되었고
계속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거진 5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지만은 미국의 대학 교수의 경제라는 게 그렇게 풍요하지 못합니다. 네. 박봉으로 살고 네. 가지요. 그런데 제가 1981년에 평양에 처음 갔다가 한 10년 동안 뜸하다가 1990년에 들어와서는 핵 문제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전쟁 기미가 자꾸 보입니다. 미국이 가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나고. 네. 그래서 6.15 3년을 제가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무력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공화국 평양을 옳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분들과 친분을 높이고 또 의논도 하고 문제 해결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이 통일 문제, 평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한은 제외시켜 놓고 해서는 독에 밑이 빠진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더 알고 싶고 또 북한 중에 주체 사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평양 더 열심히 평양에 가려고 노력을 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50번 갔습니다. 예. 50번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재정적인 보장을 하는데도 없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가 재정적인 보조를 받은 적은 오늘날까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평양 한번 갔다가 오면은 서울을 거쳐서 갔다가 오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구를 도는 거를 50여 회나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어디 갔느냐 하면 편안한데 이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가로 다니는 게 아니고 예. 평양이라는 방공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무시무시한 데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아이들이 가지 마라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도 제가 갈 때는 겁이 나서 공항에서 생명보험도 돈도 많이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 간다. 옳구나. 제 생각도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제정신 아닌 걸 병자 아닙니까? 정신병자입니다. 그 정신병인데 평화병이라는 이름의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제가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로 변화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한평생 저 삶이 그걸 나타냅니다. 제가 중국 만주에서 태생했습니다. 1939년에 태생했습니다. 그때는 아시지만 중국의 국공, 국민당과 공산당, 모택동과 장개석 사이에 내전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욱 치열하게 내전이 전개된 것이 동북입니다. 그 동북에 이제 우리 민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또 부모님을 따라서 거진 도보로 우리 한반도를 지나서 만주도 저 북쪽에 하얼빈 있는 흑룡강성에 이주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국공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어나고 사람들을 서로 죽입니다. 그때는 총도 없고 또 있어도 아깝고 총알이. 그래서 낫이나 창으로 사람들 죽이는 게 눈앞에 매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살아 시체는 산더미처럼 채이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그런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린 생각에 6살, 7살 때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평양에 또 와서 한 2년 비난 생활을 하다가 비남은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1948년에 분단이 38선이 생겼는데 바로 그 해에 제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같이 도보로 38선을 건너왔습니다. 38선을 건너오니까 그게 1948년 늦게 가을 겨울쯤 되는데 남쪽에 오니까 제 고향이 경상도고 다른 데는 갈 데도 없고 이래서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로 왔습니다. 오면서 비난민 수용소에 식사도 잘 못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전쟁을 피해서 중국에서 나왔는데 덜커덕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소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 전쟁은 중국에서 본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미국 군인이 공중에 와서 폭탄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중국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못했습니다. 폭탄을 가져와서 평양이나 북한에만 갖다 넣는 게 아니고 한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부산 요 근방만 두고 전부 다 북한 군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국이 또 돕긴 하겠지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된 한반도가 거진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 공격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렇게 그때는 민간인들 다 죽지요. 폭탄이니까 사람 보고 총 쏘는 게 아니니까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래서 왜 전쟁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미국 가서 전쟁 공부를 평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1965년에 더 평화 공부를 하려고 와 보니까 뭐 난데없이 일어난 것이 월남 전쟁입니다. 월남 전쟁에 온 미국이 관여해가지고 그 전쟁을 반대하는 학자들, 학생들 캠퍼스에서 또 월남 전쟁 데모도 일어나고 그게 탄압도 생기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도 좀 더 평화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평화학자 멀포드 시블리라는 학자를 제가 찾아다니니까 그분이 미네소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에서 계십니다. 그래 그분한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에 가서 평화 연구를 하려고 갔는데 뭐 미국도 평화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발전된 건 전쟁 공부지요. 전쟁 연구는 많이 됐지만 평화 연구는 되지 않습니다. 또 전쟁이 없으면 평화련이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오늘날까지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화는 이질과 이질을 서로 합해서 동질을 만드는 것이 평화다. 왜냐? 평화는 조화입니다. 조화는 우리 음악에서 하모니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데 그것도
여러 악기들 이런 것들이 이질과 이질이 또 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면 이 화음이 잘 된 동질 음악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평화구나.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평양에 제가 그렇게 자주 가고 열심히 간 이유가 평양과 미국 또 평양과 서울 네. 이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음악을 하는데 상대방이 뭘 하는지 모르고 조화가 될, 조화에는 상대방을 열심히 듣고 상대방에 맞추어서 호흡을 이루는 것이 조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두 번 가고 하니까 더 큰 흥미가 또 더 중요한 질문들이 생기고 네. 그래서 부단히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저들은 북한 전문가라 그러는데 많이 압니다. 전문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안다고 생각이 안 갑니다만은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가 목적이지 북한 왕하는 거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화병에 예. 지금까지 평화병에 걸려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내력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특히 그 주목이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이요.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치학에서 그 국제 정치의 어떤 존재 이유, 국제 정치학이라고는 학문의 존재 이유가 주로 이제 전쟁과 평화 연구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학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전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없으면은 전쟁을 방지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것처럼 암암리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평화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독자적인, 그러니까 전쟁 부재의 어떤 부수물, 파생물이 아니라 평화 자체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시면서 평화란 그러니까 이질성의 그 조화다. 그리고 이질성의 그 조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자를, 상대방을, 특히 이제 적대 세력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일환 때문에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평화가 단순히 전쟁 부재가 아니다. 평화 그 자체 어떤 독자적인 그런 영역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 좀 생소한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도 좀 생소한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지성인으로서 뭘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아니냐 하는 걸 밝히는 게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냐, 여자가 아니다. 이게 남자의 정의가 아닙니다. 남자의 속성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흰색이 뭐냐, 검은색이 아니다. 그게 흰색이 아닙니다. 흰색은 내용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안보병에서 옵니다. 평화병이 아니라 안보라는 병 때문에 옵니다. 안보는 국가나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불안을 느껴서 상대방으로부터 불안을 느낄 때 또 상대방을 불신할 때 또 불신하는 상대방은 의식적으로
악마화할 때 예. 생기는 것이 그 불안입니다. 아. 불안을 느껴지고 위협을 느낍니다. 예. 예. 그러고 불신, 상대방을 불신, 이런 관계에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6.25 전쟁 나고 나서 그때는 전쟁 중에 적과 적인의 불신이 생기죠. 예. 불안도 생기죠. 전쟁 마치고 나자마자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단, 예. 그리고 이 세계 질서라는 것이 두 쪽으로 나누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미국과 소련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안보를 위해서 안보병에 들렸기 때문에 네. 두 나라가 폭탄을, 원자탄을 서로 상방인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 예.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지금 원자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구소련 지역에도 그렇고. 네. 이제 이러한 군비 경쟁과 상호 파괴 또 죽이기 위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 세계가 지금까지 거진 서기 2000년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안보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입만 뜨면 안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장만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안보를 위해서 하면 전쟁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혹자는 들으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구나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전부 안보병 환자들입니다. 안보를 잘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안보는 무력을 가지고 하고 또 물질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네. 주로 무기죠. 무기로 해야 된다. 네. 그 안보 무기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죄다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갖다 팔고 또 받은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안보를 하죠. 남한테 안보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담보를, 안보의 보장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책이고, 그렇게 하면은 안보병이라는 것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화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평화병은 안보병하고는 달리 상호 신뢰하고 상호 이해하고 합의하는 법은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고 또 신뢰를 하고 약속을 지키고, 네. 그 문화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문화인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합의를 하고 서명을 했으면 목이 날아나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희망하기를, 참 역사적인 산물인 6.15, 그것도 교묘하게 서기 2000년도에 6월 15일 고해 중간에 네. 합의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예. 안보의 문화가 온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이제 핵무기도 생기고 생화학무기도 생기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사이버 워페어도 지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보라는 것이 안보적인 수단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안보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물론이고 안 되고. 그래서 안보병은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 역할을 못하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병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로 이 전파를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평화병에 걸려야 되는데, 저도 해외에 살면서 평양을 50번이나 왔다 갔다 한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 예. 평화병 환자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안보병과 평화병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또 이제 다른 그 글에서 그 안보 패러다임과 그 평화 패러다임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보병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안, 불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를 악마시키고 그래서 무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그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안보병에서는 그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무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교수님께서 평화병에 걸리셔가지고 북한을 50번 이상 가셨다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결국은 북한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어떤 조화랄지 어떤 신뢰 이런 것도 그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 안보병과 평화병 요거는 그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건 아니라 교수님 말씀처럼 질적인 그런 그 차이가 있는 패러다임 어떤 시프트가 필요한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 지금 과거 인류 역사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과거는 시간이 또 옵니다. 평화를 못 만들고 안전된 사회를 못 만들고 또 전쟁이 나서 지고 하면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정권도 다른 나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고찰하니까 21세기 다음에는 22세기에는 인류한테는 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이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세계화하는 거 국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돼 가지고 극단적인 빈부 차이 이런 것들이 더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부 차이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극단적인 분배의 부정이 분배의 그 차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불안합니다. 혹 혁명도 일어나고 데모는 매일 일어나고 한 이런 상황인데 이 안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생화학 혹은 핵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사이버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호 사는 것을 서로 교란시키고 파괴시킴으로써 이 적한테 이제 해를 주지요. 이러한 전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또 안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 22세기는 인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2세기가 이제 한 80년 얼마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어린애가 났으면 일단 생명이 길기 때문에 걔들 어린애들이 벌써 80 이상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병에서 평화의 병으로 바꿔 가지고 모두 평화를 이루가려고 인류 사회가 평화의 식구가 되지 않으면은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공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느껴가지고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 문제를 떠나서 인류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예. 우리가 이제 통일, 평화 이런 걸 구가하고 그 방법, 정책을 모색해서 효과 있는 통일과 평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은 세계에 알려줘야 됩니다. 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이 전쟁과 멸망의 굴레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하고는 달리 근래 우리 인류가 처하고 있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네. 이 인류 문제 가운데 하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네.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바닷물이 몇 센치만 올라가면 그게 몇 년이라고 예측도 다 했는데, 그러면은 많은 도시들이, 많은 국가들이 물 밑에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난리 나지요. 그것을 이제 또 인정조차 안 하고, 더구나 지금 미국의 대통령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쪽에서는 인정도 안 하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다 공기도 나쁘게 만들고 환경을 나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누가 글로벌 워밍, 지구를 뜨뜻하게 만든 거,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그러고 전쟁만 하더라도 이젠 뭐 세계 대전은 잘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전쟁들, 국내의 전쟁, 작은 지역적인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또 종교적인 차이에서 전쟁의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종파, 교파의 차이에서, 종교적인 차이에서, 그럼 신념의 차이에서, 신념의 불신과 부정에서 나오는 전쟁은 더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 민족이 큰 역할을 해야, 지금까지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경험과 이 시행착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70년 동안 통일하려고 했는데 뭐 길이 트입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2번이나 좀 하자 이랬으니까 이제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끌어안고 백두산 물 가져오고 이런 데서만 그게 상징적으로 중요하지요. 많은 구체적으로 단초를 하나씩 끼어가는 그러한 이 정상회담이 되고 남북회담이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특별히 그 공헌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건 통일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지금 집이 지어 있지만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통일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건전한 통일된 집을 지었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새로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는 누가 하느냐? 학자들이 합니다. 정부는 집 짓는 사람이지 설계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평화를 좋아하라고 그러는데, 좋아하는 음악에서 볼 수 있는데, 음악의 오케스트라 컨덕팅 하는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고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러고요, 저 바이올린이다, 첼로다, 뭐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인들입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그러니까 작곡이 있어야죠. 음악 자체가 있어야죠. 그게 이제 베토벤이 될지 모차르트가 될지 윤희상 선생이 될지, 그거 누굽니까? 그것이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정치 발전에, 우리 같으면 통일에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으니까 설계도를 이렇게 만드는 저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비교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더 단단하며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좋으며 환경에
친절하며 이런 걸 다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건전한 의미에서 토론이 되고 그래서 그게 그 살아남는 것은 좋은 설계도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학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고민 같은 거, 제가 어떤 좀 고민이 생기고 좀 그 반성 또 어떤 그 부끄러움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수님께서 안보병과 평화병, 안보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의 어떤 전환 이걸 그러니까 강조를 하셨는데 왜 그런 전환이 필요하느냐? 지금 인류 역사에서 지금은 그 무기가 뭐 원자탄이랄지 또는 어떤 사이버 무기랄지 굉장히 그 파괴력이 그 엄청난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파괴력이 극단적인 파괴 능력을 가진 그런 무기가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수단으로 해서 안보를 지키려고 할 경우 그 안보라고 하는 목적 그 자체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평화 패러다임의 요체가 뭐냐? 평화 패러다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화는 이질적 간의 어떤 조화다. 근데 그런 조화가 가능하려면은 그 상대방, 특히 적대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실 한국에서 많은 국제 정치 학자들이 대부분 안보 패러다임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그 판단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제정치 연구를 통해서 북한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진작시키고 또 어떤 통일의 문을 여는 이런 것보다는 북한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악마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북한을 제압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쪽의 논의가 많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진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어떤 방법 같은 거, 어떤 연구 시각 이런 차원에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 책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있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 그 두 가지 용어를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 영어로 이제 쓰셨던데 에피스테믹 임피리얼리즘과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제국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어로 그 엠파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의역을 하면 그 역지사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 북한을 에피스테믹 임페리얼리즘 시각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해가 적절하지 않았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어떤 엠파시 역지사지로 했던 전환 이런 걸 강조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네, 우리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되나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북한을 볼 때 우리보다는 못하다. 네. 우리보다는 참 열등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건 좋습니다. 네. 그러나 평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평화가 뭐냐? 평화는 예. 평평한 땅을 평화 아닙니까? 예. 평화. 그 평화라는 것은 평등한 데 있는 위에 서야지 그냥 수직적으로 그 사회 질서가 있는 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네. 평화. 그래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그러나
평등하다. 예. 이걸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 이념과 이념 사이에도 평등성을 느껴야 됩니다. 예. 질이 다를 때는 평등하게 느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아니고 나처럼 만들고 나처럼 하려고 하니까 북한은 가난하고 동독이 가난해서 서독에 흡수되는 것처럼 북한은 남한에 흡수될 거다. 이런 기대를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질성이 없으면 조화가 없습니다. 조화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토록 이질화된 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자그만한 남한이 되고 남한이 자그만한 북한이 돼서는 우리가 통일하는데 전망이 좋지. 경쟁과 투쟁과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조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고 이념적인 차이, 가치관적인 차이, 생활 방법의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조화로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겠느냐. 음악의 조화처럼. 그래서 이제 이 평화에 좀 평화 메이킹, 평화 창조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써 통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색안경을 끄고 보지 말고 색안경 없는 것을 보자. 그것도 색안경을 우리 색안경도 아니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빌려가지고 끼고 그래가지고는 북한도 제대로 안 보이고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안 보이고 미국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모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이 색안경을 벗은 색안경 중에 제일 나쁜 색안경이 인식론적인 색안경입니다. 경제 질서, 이념 이런 색안경은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학자들이 그 북을 볼 때 그 색안경을 미국에서 만든 미국 사람들이 즐겨 북을 악마화시키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남북관계 평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이 평화운동, 평화 교육 이런 것은 평화 문명을 우리가 평화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거라면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해야 되고 교과서도 좀 바꿔서 북한에 대한 강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은 기다리고 뭐 정부가 생기면 할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중요한 평화 패러다임의 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을 연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그 색안경을 끼고서 북한을 바라본다든가 또 아까 특히 그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그 색안경을 끼고서 북한을 바라본다 이런 식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연구 태도 그런 그 연구 시각을 교수님께서 이제 에피스테믹 임피리얼리즘이라고 이제 용어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 인식론적 어떤 지적인 어떤 뭐 제국주의 이런 그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런 부분에서 제국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에피스테믹 임페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접해봐서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왜 이런 그 용어를 만드셨는지 요거를 조금 제가 정치학자지만은 실질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하는 것은
과학 철학입니다. 아, 예. 철학 중에도 과학 철학입니다. 예, 예. 철학 중에 제가 논리 철학으로서는 변증법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과학 철학으로서는 이제 에피스테믹 엠피리시즘, 에피스테믹한 그 경험주의, 인식론적인. 이 경험적인 인식론, 네. 이런 공부를 훌륭한 학자들 밑에서 했습니다. 네. 미네소타에서는 허버트 파이그라고 하는 과학 철학의 세계적인 대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다 작고하셨지만은 또 그분이 제자인 여성 메이 브로드백이라고 있는데 그분한 제가 직접 배우고 또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마틴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정치학자로서는 멀포드 시블리 병어학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에서 제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월남 전쟁 한다고 그것도 뭐 전쟁 반대 시위도 들어 한 번씩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월남 전쟁 반대하기 위해서 내 공부를 희생할 수는 없고 네. 공부는 제가 착실하게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에피스테믹 엠피리즘이라고 썼는 것이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예. 20년 전에 나온 책에 제가 그걸 썼는데 그거는 좀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러한 걸 하다 보니까 역시 임페리얼리즘 그 제국주의의 원산은 인식에 있다. 예, 예. 인식을 잘못 그 뭐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제국주의 식민지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인식이 잘못돼가 노예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노예가 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아서 잘 아는데 미국과 한국 간에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의 관계입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구조와 인식 체계가 미국 것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식에 노예가 됐다 할까, 종속됐다 할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퍽 유감스러운 일이고 네. 거기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지금 통일을 내다보면서 통일운동하면서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식론적인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또는 그 미국에서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배워온 그러한 그 시각에 입각해서 북한을 들여다볼 경우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인식론적 그 임피리얼리즘을 비판하시면서 그것을 대안으로서 그 엠파시라고는 그런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던데 그러시면서 이 엠파시 용어를 의역을 하게 되면 그 역지사지 용어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엠파시의 시각에서 북한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걸 제가 수십 년 동안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자신을 북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넣어가지고 또 세상을 보고 스스로를 보고 남한을 보고 미국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행동과 정책을 분석하자. 그 입장에서 아니면 남남끼리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입장을 우리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남한이 왜 미국이 얘기를 하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를 하느냐? 네. 그것도 생각해 봐요. 미국의 지지가 미국과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이걸 북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남을 볼 때. 예.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도 활성화되어 있고 네. 또 경제 관계도 다각적으로 세계에 뻗쳐나가 있으니까 네, 네. 좀 일변도로 미국에만 의존하는 더구나 인식적인 의존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아하, 예. 아하, 그러시면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학자 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한반도 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그 통일에 대한 그 설계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악의 비율을 하셔가지고 학자들 어떤 작곡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들을 그 지휘자, 컨덕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그 정말 제대로 된 그 통일, 그러니까 한반 통일의 어떤 설계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식론적 제국주의, 그러니까 앱슈타인 임페리얼리즘으로부터 탈피하고 그 엠파시, 그 역지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 증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 언어가 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이 언어가 공통이라는 거. 예. 이건 엄청난 진리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엄청난 복입니다. 예. 언어가 같다는 것은 그 언어학적으로 봐서 사고방식이 같다는 말입니다. 뭐 이념이 다르고 제도가 생활방 다 달라도 사고방식이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은 나는 학교 간다. 나는 간다 학교가 아니죠. 영어는 나는 간다 학교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북에도 나는 학교 간다. 남에도 나는 언어의 순서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인식론, 사고의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북한을 남한에서 이해할 수 있다. 꼭 그렇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같고 문화와 전통이 가는 우리가 남쪽이 북쪽을 이해를 못하면서 미국이 이해하기를 기대합니까? 절대 이해할 까닭도 이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 연구, 평화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민족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한 그 선을 생각한다 이 책이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인상적인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읽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접했던 북한 관련 책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책이 그 대중들한테 아필하기 위한 뭐 이런 그 자기적인 뭐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평소 알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그 상식 이런 것과 상충하고 그것과 배치되고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그 안목을 터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쓰실 때 그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엠파시,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그 시각에서 이 책을 그 쓰셨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실 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집필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엠파시와 이제 관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관련이 있는지 독자들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특히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교육가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 여러 가지 선에 얽혀서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선 가지고 온 제일 큰 선이 38선이지요. 예. 또 뭐 이념의 선, 제도의 선, 네. 국제관계, 그 철학의 선 이런 선 때문에 이 발다리가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 선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걸 보려고 하기 전에 이 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좀 쓰고 나니까 이제 제목이 이런 것 저런 거 그런데 제가 제일 강하게 선호한 제목이 선을 넘어 생각한다 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선을 넘고 생각을 해. 한미 관계라는 것도 그 냉전 때에 있은 또 한국 동란 내부터 우리가 받았는 그런 한미 관계의 그 유대 관계, 혈맹 관계 이런 것도 선입니다. 선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악마화하는 이런 전부 다 선입니다. 이걸 다 탈피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북한을 우리 시각에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게 단순히 학술적으로 이해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북한과 어떤 조화가 가능하게 되고 그 조화가 가능해야만이 교수님께서 정의하신 어떤 평화, 네? 평화는 이질성의 어떤 조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그래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엠파시,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시각에서 이 집필을 해주신 선을 넘어 생각한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책에 대한 그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독자들 국민들한테서 이런 갈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학계에서 지식인들이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그 갈구들에 이제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저술해 주신 교수님을 모시고서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수님 이런 쪽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변찮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광이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릴 것은 지금 오늘이 첫날인데 이 통일 텔레비전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앞으로 제가 여기 한 10분쯤, 10시간쯤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10시간 동안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또 평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마지막으로 통일TV가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시시각각으로 이걸 돕고 앞으로 잘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희망해 봅니다. 아, 예, 예. 그 교수님께서는 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그 좋은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제 주체적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인식론적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의 그런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 이 학자들이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만드는 작업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을 위해서 그 설계도 어떤 뭐 방향이라고 할까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을 모색할 거고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간략하게 잘 안 될 제목입니다만은 예. 통일을 하련다. 예. 그러면 어떤 모델들이 역사적으로 이 세계에서 나타났느냐 예. 이걸 참고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무력 통일은 항상 있죠. 예. 무력 통일, 그건 역사적으로 무력 통일, 강자가 약자를 없애는 그런 무력 통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무력 통일이 의미가 없는 것이 강자가 약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월남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베트남에서 강자가 누굽니까? 미국이지요. 예. 약자는 누굽니까? 호지민명을 따르고 있던 그 월북 사람들이죠. 예. 그 월남에서 이겨야 되는데 미국의 힘 때문에 그걸 졌지 않습니까? 예. 이건 엄청난 것을 시사합니다. 예. 그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대국이 이긴다 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월남 전쟁서부터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변화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무력 통일은 미국에 의한 무력 통일, 무슨 북한에 의한 무력 통일 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이 민족이 전부 다 희생당하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무력 통일이라는 단어는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력 통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적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둘째 통일이 소위 남에서 북을 혹은 북에서 남을 흡수하는 흡수 통일입니다. 동독 서독에서 일어난 통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남에서 북을 흡수할 만한 북의 대상도 아니고 동독과는 다릅니다. 또 남도 경제적으로 서독과 동독의 차이처럼 그렇게 형적한 차이가 낮지만 그래도 북을 쉽게 삼킬 수 있는 경제력도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도 통일된 나라가 평화롭게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동독 서독도 동독 과거의 동독인들은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십 그러니까 그 국민으로서 열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이 북을 흡수를 해버리면은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와 사회의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또 흡수통일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통일에 비슷한 무슨 북을 자꾸 도우고 하면은 북한이 자본주의화되고 사유화되고 이래서 사회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게 햇빛적 정책 아닙니까? 벗을 거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건 왜 통일은 왜 해? 그냥 잘 살면 되지. 통일 불필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고 냉전이 해소되고 나서 계속 서로 으르렁댈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없고 이념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네. 남북을 이질성을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래서 이질성에 의해서 경쟁이 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이질성은 뭐 몇 가지 우리가 형적하게 앞으로 렉처 하나에서 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질성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예. 한쪽을 권장하고 다른 쪽은 이제 서프레스 예, 예. 그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질성을 극복하자. 극복하자. 예. 이질성을 배제하지 말고 예. 이질성을 극복하자. 네. 그 개념이 변정법 철학의 개념입니다. 아, 예.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은 권장하자. 예. 그래서 우리의 동질성과 남북의 이질성이 뭐냐 네. 하는 것을 누가 연구를 해야 돼?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하, 예. 학자들이 북한 연구는 그걸 해야 되고 예. 통일 연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그 뭘 하는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은 통일도 되지 않고 평화도 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권장하는 그런 원칙 위에서 네, 네. 통일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간략하게 변정법적인 논리로 통일하자 아,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기존 통일론의 어떤 한계, 문제점,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에서 그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그 까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서 변증법적 통일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한국의 어떤 설계도를 마련한 그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설정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통일TV에서 개국 기념 특집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통일의 길을 찾아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박한식 교수님의 그 삶의 삶의 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특히 그 역정 속에서 평화 문제, 평화병에 걸리실 정도로 평생 그 평화 문제, 또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렇게 연구해 오신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는 그 한반도 평화 또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식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그 편견이라고 할까 상식에 입각해서 특히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대신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이러한 그 역지사지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 한국의 설계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마련한 그 방향에 관해서는 기존의 흡수 통일론이랄지 무력 통일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교수님의 그 독특한 통일 이론인 것 같은데 변증법적 통일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부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변증법적 통일론을 독립된 주제로 설정을 해서 교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